예, 안 당하는 방법을 말씀해 안 주셔야죠. 당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고수익, 고위험. 구조야 뭐 다 비슷할 텐데 네. 좀 특이한 아이템 같은 거 있었습니까? 특이한 아이템 뭐 어플리케이션 아이템? 통역 어플리케이션에 통역이요? 네, 통번역 어플리케이션에 아, 우리가 구글보다 뛰어나다. 구글보다 그러네요. 항상 아까도 말했듯이 전기차 하면 테슬라를 넘어야 되고 통번역 하면 구글을 넘어야 되는 이런 게 항상 있는데요. 어쨌든 시도 자체는 그렇게 한 거죠. 그 사건을 제가 변호했을 때는 이제 그 어플을 직접 법정 앞에서 시연을 했거든요. 재판장님께서 즉석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그걸 이제 통역을 이렇게 했었죠. 우리나라 말을 일본어를 뭐 아랍말로도 됐었거든요. 실제로 그것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기술이었습니다. 아, 구현이 되어 구현이 있는? 그러니까 재판장님께서 하는 말씀을 저희가 법정에서 했죠. 그리고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네요. 갑자기 이건 좀 말이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보이스피싱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하잖아요. 네. 중국 같은 데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와가지고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차린 사례도 제가 했었거든요. 아, 그들 자국을 상대로. 네. 왜 제주도에 갔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섬이고 상당히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경찰 행정력이 이렇게 상당히 강한 편이거든요. 기준을 삼을 때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흔히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동남아시아는 이런 데 왜 안 가고, 뭐 대상이야 당연히 자국 대만 사람이나 중국 사람만 했을 텐데 우리나라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런 걸 하다가 당연히 그게 검거가 되죠. 그쵸. 네, 국제 공지로 검거된 사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 그것도 피고인을요. 피고인을 했었는데 글로벌 하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검거에 도움을 드린 건 아니고, 네. 검거된 피고인 제가 답변 분이 대만 분이었는데 사장으로 찍혀가지고 이걸 그냥 본인은 나는 이거 관계가 그렇게 크게 없다, 아는 사람일 뿐이 되는데 넌 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1심에서 8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아이고. 제가 그때 이제 그분이 억울하다. 왜냐면은 그때 잡힌 분이 한 30명이었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단체가, 왔습니까? 많이 와가지고 제주도로 많이 와가지고 한 번에 일망타진됐었는데, 그분들이 이 사람한테 다 사장이 이 사람이라고 몬 거죠. 저희 의뢰인을 보니까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3인자격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자기 룰을 뒤집어 씌운 거죠.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직접 대만 사람들 통역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실 확인서도 받고 증인으로도 불러서 설득을 하고 했더니, 아까 말한 그 3인자격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주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협박을 하게 돼서 다 이제 누명을 씌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밝혀가지고 법정에서 억울하다 해서 재판부도 그래 넌 사장은 아니다, 다만 너 나쁜 놈을 맞으니까 2년만 깎아줄게 해서 6년을 선고받게끔 한 사안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대만 분이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의뢰인분하고? 의뢰인분은 정확하게 가족이 없고 동생이라는 여자분이 그분도 대만 사람이에요. 저희 사무실로 막 연락이 어떻게 와가지고, 그분이 대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저 중간에 통역도 끼고 막 이렇게 해서 어렵게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글로벌하네요. 외국인이 저한테도 의뢰를 옵니다. 네. 그럼 외국인들 변호는 그게 통역이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애로사항이. 외국인 변호가 제가 그때 그게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어가지고요. 외국인 변호 그때는 제가 그 의뢰인 분하고는 영어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다급하니까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영어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썼던 영어 막 생각해가지고 막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저희 사무실에 저 말고도 이제 제가 모시고 계시는 변호사분이 3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을 뽑을 때 다 이력서에 토익 900점 넘는다고 해서 다 이력서에 써내신 분들인데 막상 닥치니까 제가 다 하게 되더라고요. 토익 900 의미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도 950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도 못합니다, 저. 그래서 막 다급하게 되는 그래서 다급한 제가 뭐 많이 했죠. 그래서 통역도 데리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FX 마진 사기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어요. FX 마진 사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좀 생소해요. 해외 선물 옵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해외 선물에 투자한다. 얼핏 들어도 상당히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위험하죠. 이제 항상 사람은 누구나 고수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싶으면 저축을 하겠죠. 근데 저축은 하긴 좀 그렇고 고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데, FX 마진을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잃을 수 있죠.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수익, 고위험. 그게 기본이죠. 모든 투자에나 모든 투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생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마음을 이용하는 거. 우리는 FX 마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그러한 구조를 잘 짭니다. 논리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논리 구조는 FX 마진 거래를 하되 뭐 오르는 쪽에만 걸지 않고 내리는 쪽에서 같이 간다. 양방 베팅이라고 하죠. 지금 유죄 판결이 난 사안이니까 제가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유죄 판결이 났지만 그 기법들이 상당히 정치하다 보니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믿고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럼 그 유죄 판결의 핵심 요지는 뭐였습니까? 왜? 과다하게 수익률을 약속했다 이거죠.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위험 고지는 거의 하지 않고 수익률만 강조했다. 이게 요지인 거죠. 근데 저희 입장은 그건 아니고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또는 원금 보장을 한 사실은 없다. 뭐 이게 보통 저희의 간략한 입장 요지죠. 그리고 구조 자체도 상당히 좀 정치한 면이 있다. 계속 피고인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안 당하는 방법을 말씀해 안 주셔야죠. 당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 주장인 거고 그렇게 제 피고인 입장에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게 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법원에 반기를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네. 투자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항상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같이 따른다는 것을 아시고 수익만 많이 나오고 위험은 없는 것은 없다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자기까지 다 하지 나한테까지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기회가 잘 오진 않지 않을까. P2P 대출 사기 이런 것도 있습니까? P2P 대출 사기 있습니다. P2P 대출 사기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P2P 대출 사기건을 끝났는데 부동산이죠. 부동산 P2P죠. 원래 이제 P2P는 약간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맞아요. 크라우드 펀딩에 뭐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칭이 어쨌든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돈을 필요로 하는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업체를 제가 변호를 했었죠. 대부분이 이제 P2P 업체들이 그런 거니까요. 그 업체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업체였죠. 부동산 하면은 최소한 뭐 작게는 몇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잘 있나요?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컨셉인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이게 무거우니까 부동산이 무겁잖아요. 주식처럼 나 다음날 팔고 싶어 이런다고 팔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소액으로 딱 정해진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하고 치고 빠질 수 있게 해준다는 그 컨셉이 부동산 P2P 뭐 리츠든 어쨌든 이름이 어쨌든 그러한 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또 정상적으로 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대부분 잘 진행되는데 의뢰인이 조금 문제였던 거죠. 왜 문제였습니까? 투자금을 받아서 다른 데 썼다는 게 요지인 거죠. 후레이닝 같은 경우도 이제 P2P 투자를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딱 들어간 P2P 플랫폼이 이렇게 딱 있으면서 다양한 부동산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저기 뭐 어디 지방에 있는 부동산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 딱 있으면은 투자를 보통 지방에 있는 것보다 강남에 그냥 투자금 똑같다 그러면 그쪽이 좀 안정적인 수익도 높다고 흔히들 생각하니까 거기다 이제 투자를 어쨌든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수익률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뭐 A등급, B등급, C등급.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등급이 낮으면 수익률이 높고 그것도 그렇게 한데 그렇다고 막 등급이 낮은 곳에 몰리진 않고 좀 높은 곳에 많이 몰리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안쪽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뭐 부동산에 돈이 많이 몰렸다. 어디 부동산에는 돈이 조금 몰렸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도 돈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밖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뭐 조금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투자금이 생각보다 모집 금액보다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는 이 정도만 쓰고 나머지 남은 거죠. 쓸 수 있다. 그러면은 투자한 입장에서 야, 내 돈 저기 강남 아파트에 수리하는데 예를 들면 강남 빌딩 올리는데 쓰라 했더니 어디 딴 데 썼네? 밥 먹고 있네? 뭐 그렇게 되면 횡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구조인데요. 실제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P2P 업체들은 이제 P2P 플랫폼 그런 걸 소개해주는 업체와 P2P 플랫폼을 보고 투자를 하는 돈을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분리를 시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또 다른 데 썼을 때 제가 진행한 사안에서는 사기는 뭐 명확하니까 사기는 일단은 맞는데 왜냐면 자기가 그게 쓰라고 해서 알았다고 돈 준 건 아닌데 딴 데 썼으니까 사기는 맞는데 딴 데 쓴 거 자체가 또다시 횡령이 되느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기존에는 여기 약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에 진행하면서 횡령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냈거든요. 그냥 사기만 성립한다. 실제로는 어디다 썼습니까 돈을? 뭐 좋은 데 썼어요. 다른 투자에 썼습니다. 다른 투자에. 근데 그 투자가 또 조금 잘 안 돼서 돈이 잘 안 돌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금 다양한 입법례들이 지금 국회에서 상정이 돼 있고요. 제가 이 사안을 또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사기 횡령이 양쪽 다 성립한다고 일단 1심에서 나왔고 저희는 이제 2심 그러니까 그 고등법원을 진행했으니까요. 뭐 저희 변호사님들이 해외 사례까지 다 검토해가지고 찾아서 재판부에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고등법원까지만 끝난 네, 끝났습니다. 고등법원 끝났고 대법원에 넘어갔는데 사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났지만 조심스럽지만은요. 결과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지만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결과가 이렇게 바뀌거나 법리가 바뀌어서 판단하지는 않으니까요.